오늘의 이슈입니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슈? 네, 오늘은 그게 아니고요. 이번 주가 추석 연휴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집이라고 그러면 욕먹어. 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특집은 아닌 것 같고. 네. 추석 연휴는 원래 사실은 이거 사건 관련돼서 우리가 방송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쉬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안 가잖아요. 네,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고 고향 방문 안 하시고 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다고 다들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 계시면서 소일거리 우리가 좀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좀 많이 준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슈? 그렇죠. 우리가 이슈, 과학수사, 과학수사, 중요 사건이나 미제 사건, 그다음에 살인 사건. 그런데 이거를 이슈 제끼고, 네. 과학수사 제끼고, 네. 중요 사건은 뭐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갔다고 보고, 살인 사건 따로 준비했고, 근데 이 네 건을 전부 살인 사건.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큼직큼직한 사건입니다. 좀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으로 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사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건을 다 하니까 네. 4일 동안은 본의 아니게 뭐 살인 사건 여러분들이 구독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화요일 날 이걸 듣고 계실 텐데요. 보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살인 사건입니다. 포천 자매 살인 사건입니다. 포천 자매. 네. 자매 살인 사건.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시골 갔다 왔어요? 미리? 네, 저는 미리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오라고 지금 추석 연휴 때는 그래서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왔어요? 아니죠. 저희 언제나 사랑받는 딸로. 네. 그럼 저번 주에 미리 갔다 온 거고 이제 이번 명절 때는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도 집에 안 가고. 네, 집에. 그럼 이제 집에서 저 동생 부부는 또 갈 거 아니야 어디? 아니에요. 동생 부부도 안 가고요. 저도 안 가고 다 식구들끼리 일단 각자의 집에서 보내고요. 나중에 좀 코로나 잠잠해지면 그때 가족이 상봉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잘했어요.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옵니다로 바꿔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정선군청 공무원이 그 대박 쳤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불효자는 옵니다. 집에 온다 이거야. 옵니다로 바꿔가지고 오직하면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번 추석 잘 넘겨서 인원수 코로나 발병자 그러니까 확진자 확 줄어들면 좀 앞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걱정은 돼요 솔직히. 네, 저는 진짜 추석 연휴 끝나서 진짜 다 막 2자릿수 떨어지고 막 10자리 이제 10명대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서너 명.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가을을 좀 느낄 수 있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좀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여행 가고 싶어 죽겠는데 벌써 예년 같으면 내가 아무리 안 나가도 뭐 국내 여행 포함해서 서너 번은 갔을 거예요. 외국 여행도 한 2번 갔다 왔을 맞아요. 것 같고. 근데 올해는 한 번도 못 나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다시 그 원래 일상을 찾기 위해서 이번 추석 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안 모이면 좋죠 근본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 철저히 쓰고. 네.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손 씻기만 제대로 실천해도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본만 지켜도 그러니까 기본만. 우리가 서로가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더 빨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 기본이 안 지켜지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나는 오늘 오전에는 뭐 딴 거 했어요? 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뭘 좀 일을 해서요. 개인적으로 뭐 저번부터 한 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얘기인지는 전혀 얘기 안 하니까 뭐 물어볼 필요 없겠고 네. 개인적인 일 잘하고 왔으면 됐고 나는 오늘 오전 중에 강남 그 양재역 부근에 있는 그 이인철 변호사. 네. 이인철 변호사 그 사무실 가가지고 이인철 TV가 있어요. 변호사님. 이인철 변호사가 그 진행하는 이인철 TV 거기 가서 이제 그 방송했어요. 그 이제 게스트 가가지고 뭐 전관예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정관예우 얘기했었잖아요. 네. 정관예우 이야기, 뭐 그다음에 각종 사건 이야기. 그러고 뭐 나한테 이거 물어보더라고. 경찰에 그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조사 잘 받는 방법을 물어보더라고. 근데 조사 잘 받는 방법은 없어요. 진실되게 임하면 된다. 진실대로 임하면 되지. 이제 뭐 그런 얘기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저 이인철 TV 한번 그 방문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는 뭐 전문 변호사인지 아시죠? 뭐 워낙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게 어딨어. 근데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혼이 돈이 좀 되나 봐요.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니 뭐니 뭐 그럼요. 유리하게 이혼하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이 좀 되나 봐요. 예민한 부분이죠. 하여튼 이인철 TV 가가지고 녹화하고 그냥 공짜로는 안 갔어요. 가서 출연료 받고 갔다 왔어요. 그러시죠. 꼭꼭꼭. 이제 조만간 아마 우리 저 이인철 TV의 김윤희 프로파일러 또 초청해서 그 방송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가서 한번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저 구독자님들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찾느라고 솔직히 고생했어요. 네, 저희가 교수님한테 자료 받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 4개 딱 받아보는 순간 죽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네. 어찌됐건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사건 자체도 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일 힘든 게 사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힘든 사건이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녹화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4사건 다 약간 심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사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 굳게 먹으시고 또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포천 자매 살인 사건. 그러니까 자매를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포천은 솔직히 얘기해서 억울해요. 포천은 장소만 빌려준 거예요. 네. 포천에 와가지고 자신의 딸 자매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저쪽 고향 쪽이죠. 네. 참 그 얘기 안 했어요. 김윤희 여기가, 프로파일러. 그 네. 얘기 안 했다. 여기가 지금 여러분 바뀌었다 이런 환경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사무실을 옮겨서요. 지금 이 세팅도 좀 바뀌었어요. 조명은 비슷하지만 그런데다 지금 낮이어서 그 창문으로 또 햇살도 좀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교수님하고 제가 조금 더 밝게 보일걸요? 그럴 거예요. 지금 저 창 쪽에 버티칼 같은 것도 아직 못했고 오늘 뭐 이사한 지가 그러니까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구조만 좀 바뀌었고 어찌됐건 우리가 앉아 있는 장소는 전보다는 조금 넓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좋네요. 뭐 네, 그리고 다른 건 좋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조명이 조금 더 밝아서 교수님 얼굴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리고 뭔가 그때는 진짜 이렇게 안 보이니까 까마니까 약간 취조받는 느낌도 들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합니다. 그래 개요부터 갑시다. 예. 네. 이 사건은요 2011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첫 인지를 하게 됩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여우고개 6분 능선 계곡에서요 찌그러진 진청색 승용차 누비라라고 하더라고요. 누비라 있었어요. 예. 네, 그 승용차와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소녀의 시신이요 유골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진 자동차가 있고요. 그 주변에는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먼저 2011년 12월 30일이면 뭐 거의 2011년 막바지죠. 네. 12월 30날 거의 마지막 날 포천시 이동면 포천 이동을 넘어가면 저쪽 강원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이 산골짜기예요. 근데 이동갈비 들어봤죠? 네. 포천은 이동갈비가 유명해요. 그 이동면 거기 말하는 거고. 그 이동갈비. 예. 여우고개 육분응선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 꼬불꼬불해가지고 백운계곡 가는데 그쪽으로 인근으로 해서 복잡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차가 아마 추락한 걸로 보여요. 낭떠러지에서 여우고개에서 추락을 해서 그 누비라 승용차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 그리고 그 인근에 튕겨나간 차가 떨어지면서 튕겨나간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여자아이들 소녀의 시신이 이제 유골 상태로 발견됐으니까 이건 꽤 됐다는 뜻이죠. 네. 이거를 등산객이 발견을 했어요.
네. 아마 근데 12월 30일에는 등산객 별로 없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겨울이니까요. 네. 아마 그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셨을 수도 그랬던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분이 발견 안 했으면 겨울 나는 거예요. 네. 예. 아이들은 더 추웠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 아이들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한 경찰은요, 유고를 수습해서 국가수에 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이 어떤 차량도 나왔으니까. 차량 나왔죠. 네. 남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원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의 나이를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13살 그리고 10살 여자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13살, 네. 동생이 10살. 네. 예, 자매인데 유골 상태로 발견이 됐고 차량을 그 남바 조회하니까요. 네. 소유주가 딱 나오지 않겠어요? 네. 소유주는 이 그 현장에서 발견된 그 두 아이의 아버지 이 씨, 네. 46살이에요. 그 이 씨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씨의 딸들인 거죠. 네. 금방 확인이 됐죠. 그럼 이 씨의 집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씨의 집은 아까 교수님이 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고양 예. 일산 동구로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이 씨 누나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아마 이 그 자기 누나의 집에 새들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경우인지 모르지만 부모는 발견 안 되고 애들 둘만 그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씨는 그 저 스티로폼이라고 그러죠. 스티로폼 그 공장에서 기능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은 누나 집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나 집에 딱 찾아갔더니 이 아버지, 어머니, 이 자매가 자매 부모 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없다. 지금 집에 없다. 근데 너무 여기서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유서를 써놓고 이 가족 모두 다 나갔다. 그러니까 써놓고가 아니고요. 편지를 보내고 먼저 나가고 맞아요. 네. 먼저 나간 상태에서 누나 앞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동반자살한다. 네. 분명히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네. 이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입니다. 살인행위입니다. 최근에는요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누나한테 이제 그 먼저 집을 나가고 어디에선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누나가 받아보니까 우리 가족 전부 다 같이 죽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거 매형을 시켜가지고 매형이 경찰에 신고 먼저 했었어요. 네. 거기는 이제 고양 경찰서 관할이고 그렇죠. 이 시신이 발견된 건 포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 확인이 좀 늦게 되긴 했지만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되면서 찾아가 보니까 이미 가출 신고라고 해야 되죠. 그게 그렇죠.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거는 그렇죠. 분명히 부모가 아이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다 지명 수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명수배해요. 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뭐 저 개괄적인 거 얘기 끝나고 자 지명수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건 발생하고 꽤 시간이 흘렀어요. 2년 2개월 만에. 네. 2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전담반이 편성돼 가지고 이걸 잡으러 댕기거나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2년 2개월 만인 그 2013년 4월 10일 날 부산의 한 농장에서 이 두 부부를 검거하게 됩니다. 경찰이. 네, 사건 발생으로는 2년 2개월이고요. 시신이 발견된 거는 1년 4개월 후에 이제 이 부부가 농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같이 가족끼리 나가서 그렇죠. 자취를 감췄는데 아이 둘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모는 이 아이를 살해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당연하죠. 예, 이제 당연히 이 두 딸을 살해한 거로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먼저 두 딸을 좀 확인을 해보면 두 딸은 그 학교에서 애들하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고요. 성적도 중상위권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애들은 착하고 그다음에 책임감, 뭐 배려심 이런 게 굉장히 높았던 모범적인 아이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남편 이제 그러면
두 딸을 살해하게 된 이 사람들의 배경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사람들을 좀 알아봐요. 사람들을. 네. 남편 이 씨 같은 경우는요, 2년 되죠. 전문 그 2년제를 나와서요. 거기가 컴퓨터 관련 학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다가 이제 전세금이랑 자기 잃는 돈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 지인들하고 아마 사업을 시작을 했나 봐요. 이게 문제라고. 예. 네. 근데 그 사업이 와장창창 다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다 날렸죠. 전세금까지 다 날리다 보니까 가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누나 집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정 씨거든요. 네. 아내 정 씨 설명해 주시죠. 네, 아내 정 씨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유명 아동 학습지에서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우수 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업 팀장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한 지점의 영업 팀장이었는데. 근데 뭐 팀장이 되다 보니까 판매 실적이 뭐 이렇게 쪼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판매 실적에 쫓겨가지고 편법을 이용한 것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하락세가 시작됐다고 해야 될까요? 내리막길이 시작된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 고객들이 준 돈 있잖아요. 그걸 뭐 산 걸로 다시 자기가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학습지잖아요. 네. 이게 한 질에 70에서 100만 원 한대요, 교재가. 그러면 한 질을 팔으면 13% 정도 수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70에서 100만 원짜리 하나를 팔으면 그러면 100만 원짜리 하나 팔면 13만 원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건데 이분이 이제 그 많이 파는 실적이 좋은 사람은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 영업팀장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팔지 못했는데 판매 실적을 부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판 사람한테 현금을 받으면 또 주문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계약금 비슷하게 넣고. 그러면 여기는 현금 낸 사람 거는 돌려막기 형태로 하는 거지. 네. 또 딴 사람 구해서 여기 메꾸고 이런 식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책을 다시 사는 형태, 돌려막기 형태로 해가지고 이 구매한 학습지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학습지는 또 많이 샀으니까 또 자기가 처분해야 되잖아. 네. 이건 인터넷으로 파는 거야. 네. 근데 인터넷으로 팔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분명히 누군가가 신고를 했겠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 씨의 문제가 발각이 됩니다. 이 정 씨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관심은 엄청 높았다는 담임 선생님의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 씨가 정말 그 실적이 좋았다는 게요. 동 지점의 1년 매출액이 6억이었대요. 그러면 이 6억 중에 4억 5천을 이 정 씨가 매출을 올린 거였대요. 그러면 뭐 그 지점에서 6억 총 매출 중에 4억 5천을 한 사람이 올렸다면 그냥 본인이 그냥 아두친 거지. 거의 영업 다 한 네.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편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막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또 거듭이 됐고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팀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정 씨의 월급을 본부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회사에서 그 교재 사드리고 뭐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정 씨한테 월 50만 원밖에 안 지급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 까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 갚아라. 네가 이렇게 해놨던 거 다 하나하나씩 갚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월 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 상황이었고 아까 남편 같은 경우도 일 같은 경우 실직이 된 사업이 실패를 하면서 일도 일용직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구매한 그 학습지 대금 자체를 회사에다 갚아야 될 부채가 돼 버린 거니까 그게 한 1억 3천 정도 채무를 졌다고 그래요. 와. 이거를 매달 받는 50만 원으로 까나간다는 거, 변제해 간다는 거, 이건 거의 어렵죠. 거기다가 고발까지 했었던 모양이에요. 회사에서. 그래서 벌금도 1,000만 원 나왔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의 지인들, 남의 신용카드 이런 거 빌려가지고 갚아나가는 건데 한계가 온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사실 팀장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회사에 발각되면서 월 50만 원에다가 벌금 1,000만 원까지 내야 됐고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카드를 빌려서 또 그 그렇죠. 돈을 계속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이제 치닫다 보니까 이 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이른바 뭐 우리가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이제 다 같이 죽자. 동반 자살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만류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런데 아내가 엄청나게 완강했던 것 같아요. 거의 설득을 포기하는 입장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배경에 그들이 생각했을 때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이제 누나 지금 집에서 얹혀 월세 살고 살잖아요. 있는데 월세. 근데 지금 우리 누나한테 월세도 못 주고 있다. 그리고 당신 생각해봐. 우리 큰딸 이제 중학교 입학해. 다음 달에 입학하는데 애 교복 살 돈도 없어. 애 어떻게 학교 보낼래? 우리 교복 살 돈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남편을 설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도 뭐 하여튼 출발해서 같이 집을 나올 때는 설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아내를 말리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판사판 그냥 정리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제 순서대로 날짜대로 가보면요. 네. 2011년 2월 14일 04시경에 나오네요. 누나 집에서. 2월 14일 04시 새벽에 일찍도 나왔어요. 누비라 승용차에다가 두 자매를 태우고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우고기하고는 좀 달라요. 백운계곡 거기를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면 강원도예요. 거기서부터는 양구 뭐 이쪽으로 아마 이어질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그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 사무실을 잡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갈 때는 여기에서 이제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민박집도 거기서 벼락 맞을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누나한테는 새벽 4시에 그냥 조용히 나가다 보니까 아마 메모를 하나 남겨놨던 것 같아요. 누나 우리 바람 쐬러 갔다 올게 라는 메모만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일단 민박집을 얻었잖아요. 그 민박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놀게 하고 민박집 주차장으로 나와서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누나한테 보냈던 그 유서를 이 두 부모가 씁니다. 근데 이제 먼저 남편이 아내 정씨 설득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애들 봐서라도 우리 열심히 살자. 남편은 그러니까 애초에 집 나올 때는 아내를 여행 겸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행 겸해서 바람 쐬주면서 아내를 좀 누그러뜨리고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근데 아내가 엄청나게 완강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 그냥 비전 없다. 당신 죽는다 그러면 뭐 나는 살아서 뭐하냐. 또 내가 죽으면 당신이 죽으면 나도 살기 싫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애들은 어떻게 되냐. 아예 그럼 차라리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 방에 놀게 한 다음에 얘들은 이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가요. 거기서 유서를 작성하는데 야 그 유서 내용 보니까 정말 이게 서글프더라고요. 네, 근데 이 유서를 각각 써요. 각각 쓰더라고요. 네. 예, 그 부부가 이제, 따로따로. 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매형한테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내는 그러니까 누나죠. 이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보네요. 이게 이제 아내가. 그 집주인 이 남편의 누나한테 쓰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보네요.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거 말이라고 이게 부모에게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지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보네요.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했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게 이제 그 주 골자예요. 네.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 2월 14일 날 나왔잖아요. 네. 2월 15일 날 그 1시, 그러니까 오후 1시 20분쯤에 이때도 돈이 한 푼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아마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21만 원 정도를 빌렸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 돈을 뽑고 거기서 편지하고 봉투, 볼펜 이게 구입을 해서 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쓰려고. 네. 그리고 남편 이 씨는 이제 매형한테 쓴 건데요.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부부가 각각
다른 그 유서를 써가지고 유서 편지 좋으니까 그걸 써서 그 당일날 오후 5시경에 이동 우체국에 이동면 거의 우체국 우체통에다 넣습니다. 그거를 이제 누나가 받았고 그 경찰한테 신고했던 거예요. 예. 생각해 보면요, 교수님, 이게 아이들한테는 여행 같았을 거 아니에요. 아유 얘들은 제잘거리고 신나서 따라간 거죠. 엄마 아빠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곡 가서 뭐 진짜 맛있는 것도 먹었을 거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이게 여행이었을 텐데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이 죽음 든다. 여행을 간 거예요. 아이들은. 예. 자 이제 네. 밤이 됐죠. 네. 유서 써서 우체통에 넣고 밤이 돼가지고 애들은 당연히 잠들었겠죠. 네. 어. 그때 부모는 뭘 하냐면 미리 번개탄 2장을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냄비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방 안에다가 그걸 연기를 피우려고 했겠죠. 그래서 불 붙여가지고 출입문 앞에다가 이제 놨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눈 감고 이제 잠들으면 그만인 거예요. 다 4명 다. 이제 부부도 다 눈 감았죠. 네. 근데 갑자기 뭐가 쾅! 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너무 깜짝 놀라서 딱 일어나 보니까 둘째 딸이요.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화장실을 가다가 그 냄비 있잖아요. 번개탄을 놨던 냄비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차서. 발로 밟은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그 바람에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네. 예. 이제 실패했으면 여기서 이건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끝냈어야죠. 속상하다니까요, 이거. 그렇게 집요해요. 네. 응?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실패했죠. 네. 그리고 다음 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 이때가 제일 나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점이에요, 이게. 11시경에 아침 겸 점심 먹는데 일동면에 1동이 있고 2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동면에 제일 유황온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유황온천이 있거든요. 그 부근 식당에서 이제 아점을 합니다. 11시에. 네. 근데 그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엄마의 말이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엄마가 일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는데 여기 왜 왔냐면 우리 죽으려고 온 거야. 참. 근데 얘들아, 니네가 원하면 너희는 보육원에 보내거나 그럴게.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딸들이 우리는 그럼 보육원 데려다 주고 엄마 아빠만 주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게 말이라고 이건 진짜 이렇게 잔인한 엄마가 있나요, 이거?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의사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의사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게 그러니까 큰 딸이 막 울면서 나도 따라서 죽는다고 얘기하죠. 네. 저 작은 딸은 그냥 울기만 하고 애기니까 13살 10살이잖아요. 이게 부모가 할 짓이냐고 이게. 그쵸. 엄마가 돼가지고 따라 오직하면 큰애가 따라 죽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엄마 있을 수 아빠가 없는. 지금 이제부터 우린 죽을 건데 너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갈래? 아니면 니네가 원하면 엄마 아빠가 다른 데 데려다 줄게. 보육원에 데려다 주면 친척들이 니들 찾아갈 거 아니야 이 소리거든요. 이런 엄마가 세상에 이렇게 비정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응? 그래놓고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들이 따라서 죽겠다고 한 얘기를 재판 과정에서 애들 동의 얻었다고 그 씨부린 예편네 이거. 하여튼 나중에 저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아이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아이들이 큰애는 나 따라 죽는다, 둘째는 그냥 울기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2월 16일 날로 봐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아마 동의라고 생각했나 보죠? 네. 아니 동의라고 생각한 것보다 지들이 어차피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니까. 네. 그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했던 날이 바로 2월 16일인데요. 이때 자리를 옮깁니다. 포천시 영북면 소재에 있는 산정호수 인근으로 가서요. 거기 아마 마트를 들렸나 봐요. 그래서 막걸리, 소주 각각 2병씩 구입하고 또 번개탄 3장을 구입합니다. 이게 그 산정호수가 그 포천에는 그 관광객이 많은 게 산정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산정호수가 김일성 별장이 있는데 거기. 그 유명합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은 또 먹으려고 작정한 모양이죠. 맨정신에 못하겠던 모양이지. 막걸리, 소주 각 2병씩, 번개탄 3장.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됐어요. 네. 이제 잠들었던 새벽이 된 거죠. 2월 17일 날
02시가 됐습니다. 네. 아이들은요 아마 이날 계속 힘겨워하고 울면서 아마 잠들었을 거예요. 한 새벽 2시쯤에 아이들은 호숫가 그 터에 차를 세운 곳에서 이미 아이들은 차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정호수 그 인근에 있는 공터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때 아이들은 차에 타고 있으면서 잠들었겠죠. 네. 그때 이제 또 똑같은 방법으로 냄비에다가 번개탄 피워가지고 이제 놓은 거죠, 차 안에. 네. 밀폐 공간에서 이제 죽자고. 그래서 2시에 그렇게 번개탄을 태웠는데 4시쯤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차가 밀폐돼 있어도 아마 이제 바람이 좀 통하고 특히 호숫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 바람이 들어왔나 보죠. 그러니까 4시쯤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때 신음소리, 아이들도 매캐하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 신음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깨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엄마랑 아빠는 뒷좌석에 있었고 앞좌석에 있었고 아이들은 뒷좌석에 있었는데 남편이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깨어나려는 아이의 목을 조릅니다. 이게 차는 안 열렸었어요. 번개탄을 피워놓고 죽으려고 맘먹는다면 빈틈을 요만치도 둬서는 안 되니까 문은 꽉꽉 닫았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바람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고 한 2시간 가까이 흐르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이게 쉬기가 어려워지니까 두 딸들이 신음소리 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이때 앞자리에 있던 아버지가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아이들을 차례대로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정 씨가 조금 있다가 아이들 목을 졸라야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실현을 하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당연히 버둥거리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라는 정 씨는 가가지고 그 버둥거리는 아이들 다리를 잡아준 거예요. 남편이 용이하게 목을 졸라서 아이들을 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두 아이를 남편과 아내가 살해를 하는 겁니다. 천인공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응? 천벌 받아도 이 사람들 형사처벌 받고 교도소에서 나와도 두고두고 이 사람들은 천벌 받고 살 겁니다, 아마. 응. 네.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저는 이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아이들을 한 명은 뒷좌석 시트 위에다 눕히고요. 한 애는 밑에다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앞좌석에 타서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그 인근을 배회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에이. 그러면서 이제 차를 떨어뜨려서 추락할 지점을 찾는데 거기가 바로 이 여우고개.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됐던 여우고개였습니다. 여우고개 발견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도 굴러 떨어져서 같이 죽자. 어차피 아이들 둘은 죽었으니까 살해했으니까 그대로 한 70m 정도 돼요. 높이가. 예, 높이가. 그럼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70m 아래로 그대로 차를 끌고 이제 돌진을 해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락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이제 시신이 튕겨나간 걸로 보이거든요. 충격에 의해서. 근데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는 살아있는 부모를 봤는데 부모도 그렇게 추락을 했으면 예. 다치거나 사망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웃기는 게요. 이 두 사람은 앞에 탔잖아요. 네. 자기들은 본능적으로 안전띠를 메고 있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잖아요. 글쎄 뭐 본능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글쎄 말이죠. 하여튼 안전띠를 지들 둘은 메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70m 땅바닥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절벽 중간 한 20m 지점에 이 소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었대요. 네. 거기에 1차 이 떨어지는 차가 한번 걸렸다가 충격을 완화하고 재차 떨어진 거예요. 무게를 못 이겨서. 그러니까 한 50m 뚝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서 잠깐 충격이 완화됐죠. 네. 걸려서 삐드득 하다가 다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땅바닥에 떨어진 거는 한 20m 정도에서 이제 차체 떨어진 건데 그때 자기들은 안전띠를 메고 있으니까 차내에서 그대로 안전하게 생존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애들은 문짝이 열리면서 이 두 사람은 바닥에 있던 애, 시트에 있던 애 뒷좌석 튕겨나가 버린 거예요. 네. 첫 번째 그 민박집에서 했던 자살도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호숫가. 네, 호숫가 차량에서 했던 건 아이들만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이 추락 같은 경우도 이 부부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시도 실패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만 살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아이들 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나무 거기가 네, 많았었나 가지. 봐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맵니다. 근데 소나무가 이걸 버티질 못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가지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 네 번째 자살 시도도 실패합니다. 그때 네 번째 자살 시도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요. 목도 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이 씨 남편이 아내 정 씨 머리하고 자신의 머리를 돌로 순차적으로 때려요. 네. 돌로. 그러다 보니까 의식을 잃었어요. 네. 의식을 잃었는데 또 몇 시간 있다 이 사람들 깨났어요. 네. 다시 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못 죽었어. 목매도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져 갖고 살고 돌로 서로 머리를 때렸는데도 또 몇 시간 있다 깨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선택하는 방법은 한겨울이잖아요. 네. 계곡에서 옷 벗고 누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거 아니냐 우리. 그래서 동사하기로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말로는 추위에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다가 기절을 했는데 그럼 동사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몇 시간 후에 다시 깨어났답니다. 다섯 번째 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다 보니 본인들은 죽을 운명이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구실이에요. 그러면서 부부가 그럼 우리 살아보자 라고 생존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그 계곡에서 동사할 뻔했었는데 옷을 다 다시 갈아입고 그 동상에 걸리다 보니까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에 이게 난 정말 이것도 화가 많이 나는데 몇 번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안 죽는 거 보니까 우리는 살을 운명이야. 그러면 걔들은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지들이 난 아이들은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이 참 자식 새끼가 둘이 죽어 있다면 어떻게 살 생각해요? 정말 막말로. 근데 야 우리가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뭐 매달아 보고 뭐 뛰어내려 보고 별짓 다 하는데도 계속 사는 거 보니까 우리는 죽을 운명이 아닌가 봐. 우리 둘이는 살자. 그래서 생존을 선택했다. 좋아요. 생존을 선택해 갖고 그 계곡을 걸어 나옵니다. 네. 걸어 나와서 산정호수 그 인근 그 화장실. 네. 거기 많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 많은데 불도 떼놓잖아요. 그 온방시설 돼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빈 컨테이너 같은 게 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농기구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컨테이너들이 듬성듬성 있거든요. 그런 데서 며칠을 보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상 걸려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입니다. 의정부로 버스를 타고 나와요. 포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나와갖고 거기서 또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동상을 치료하면서 한 10일간 머물러요. 이때부터는 완벽히 지네만 살자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동상 치료까지 다 받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근데 그 차량에서 튕겨나갔죠. 튕겨나가서 아이들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부분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 지들은 살을 운명이라며 지들 말대로. 그래서 살았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죽인 두 아이들이 그 튕겨나가서 있으면 그 아이들은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되잖아요. 묻어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 수습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자리 떠난 거거든요. 이것들은. 그리고 나서 지들끼리는 가갖고 동상 치료하고. 이건 정확하게 살인이에요. 예? 그렇게 동상 치료가 끝나고 나서요. 그때부터는 어쨌든 이제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걸 본인들이 그렇죠. 알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을 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국을 떠돌면서요 도피행각을 하는데요. 예. 처음에 일한 곳은 바로 PC방입니다. PC방에서 일한 거는 아니고요. PC방을 댕기면서 일자리를 검색을 해요. 네네네. 시골 같은 데를 도피해야지 안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골로 이제 도피할 목적으로 이제 그 장소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PC방 같은 데 들어가갖고 이제 그 사람 구하는 데를 찾아가야 되니까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갔던 데 이제 의정부에서 동상치료 끝났죠? 네. 거기에서 의정부 아마 PC방에서 검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나온 게 뭐였냐면 동상치료는 23일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꽤 오래 했네요. 네. 강릉으로 가요. 강릉. 강릉으로 가고요. 강릉에서 주문진. 예, 주문진. 그다음에 진천. 진천은 이제 오이농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강릉하고 주문진 같은 데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도 뭐 농장이겠죠. 네, 대체로 시골 가다 보면요, 이렇게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농장 같은 데서 일당을 주거나 아니면 그 네. 살 공간을 주면서 뭐 얼마, 뭐 한 달에 얼마 준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주는 데가 있어요. 시골은 이게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로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파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네, 시골에서는 진짜 이런 경우 한 일당 5만 원, 6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강릉 갔다가 네. 주문진으로 가서 강원도 내에서 그 다음에 충북 진천으로 가요, 오이농장으로.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충남. 보령으로 갑니다. 충남 보령 그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일자리를 못 얻었대요. 한 7일 동안 모텔에서만 기거하면서 전전하다가 못 얻고 상주로 갔답니다. 진짜 경북 상주. 여러분들 다 이게 잡힐까봐 네.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 형식이에요. 이 나쁜 사람들 진짜. 그래서 경북 상주를 가죠. 거긴 버섯 농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청도. 거기 염색 공장. 네. 그다음 밀양. 밀양은 펜션이랍니다. 펜션 치워주고 이렇게 돈 받고 막 이러는 거. 250 받고 두 부부가 밀양 펜션에서 일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마산, 여수, 강경. 그 강경은 이제 그 논산 옆에 강경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남. 해남 네. 땅끝 마을까지 갔네요. 네. 예? 그러니까 시골의 한적한 마을 농장은 전부 전전한 거예요. 네.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로. 그러니까 지들 검거되지 않으려고. 이 사람도 알을 거 아니에요. 차가 누비라 차 남바가 나오면 자기 추적할 거고 애들 발견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장을 전전하면서 이제 단기간에 있다가 이제 아마 그 해남에서도 이제 또 옮기고 싶었던 모양이죠. 이 사람들 습관이 그러니까 옮겨 다니는 거니까 부부가 네. 2012년 9월 달까지 이렇게 숨어 댕겼어요. 네. 근데 그 부산에서 아마 그 농장 그 구인 광고를 보고 가서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220만 원이라며요. 그 네. 받기로 한 게. 여기는 1년 6개월 정도 되게 길게. 딴 데보다 길게 일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뭐 220만 원, 그러니까 추석 직전까지 일을 했는데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두 부부가 한 달에 한 2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서 가격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좀 생활을 안정화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이제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지명 수배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중요 지명 수배, 지명 피의자 종합 수배라는 거 아시죠? 네, 이게 큰 전단지가 있어요. 전단지.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사진 첫 줄에 한 8명 정도 이렇게 맞아요. 올라오는 그런 우리가 그 현상금도 걸려 있고. 네, 그런 사진을 봤을 텐데 거기에 이 부부가 이제 지명 수배로 올라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주민이 있었어요. 네. 부산 주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사하경찰서 거기다 신고해요. 나 이 부부 봤다. 농장에서 일하는 거 내가 봤는데 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바로 그 농장을 찾아가서 이 부부를 검거하게 되는 겁니다. 검거해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포천경찰서로 인계를 하죠. 네. 아마 포천 형사들이 이제 그 부산 사하경찰서로 이 사람들 신병을 인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이제 검거가 된 건데 참 이게 이 두 부부는요 구속됐죠. 네.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4월 12일. 네, 4월 10일 날 검거됐고요. 4월 12일 날 정식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재판이 아니고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시행이 됩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겁니다. 네, 아시죠? 국민 참여 재판은 본인들이 원할 때 이것이 허락하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참 저는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보통 9월 2일. 네,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 보통은 자신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배심원들에게 동정을 사거나 어떤 합당한 이유라는 것들을 호소하기 위한 경우가 대체적이거든요. 자식을 둘이나 죽인 사람들이 무슨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서 지들 할 얘기를 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얼굴을 어디다 들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말이야. 어찌됐건 2013년 9월 2일 날 네. 의정부 지방법원 그 형사합의 12부 한정훈 부장판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네, 원래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20년 구형했어요. 네, 이 부모들은 시종일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그 검찰이 20년을 구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 살해 후에 1년이나 시신방치 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 했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배심원이 7명이 했어요. 네. 7명이 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남편 같은 경우는 7명의 저 배심원들이 남편은 10년이 3명, 네. 10년 주라는 사람이 5년 주라는 사람이 3명. 네. 그 다음에 7년 주라는 사람이 1명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 그냥 10년으로 했고요. 아내가 많아요. 네, 아내를 더 아내가 높게 봤어요. 적극적으로 저 죽자고 난리치고 죽이자고 했으니까요. 아내는 징역 15년이 3명이에요. 네. 징역 15년이, 그 다음에 10년이 3명, 네. 그 다음에 12년이 1명. 네. 그래도 그냥 아내도 참고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징역 10년을 줘버렸어요. 아마 이게 이렇게 내려진 이유는 어쨌든 더 적극적이었던 건 아내 정 씨라고 할지라도 실행을 해서 아이들의 목을 조른 것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이걸 간과할 수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서 각각 10년을 준 것 같고요. 이 씨는 재판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두 다 잘못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 앞으로 속죄하고 참회하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이 국민참여재판 신청해가지고 이게 진짜 열받더라고요 이거. 이게 사실 추석 참 이게. 근데 교수님 여기서 징역 10년도 자기네들은 너무 컸대요. 이 재판 과정에서 참 웃겨요. 이거는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런 얘기 듣고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난 이해가 안 된다.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열받는 거예요. 니네들 원하면 고아원 보육원에 데려다 줄게 한 거 그 얘기를 아내 정 씨가 하면서 선택권 줬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살래, 혼자 살래라고 하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이건 판사 얘기가 정확한 거죠. 나 우리랑 같이 죽을래? 아니면 니네만 따로 살을래? 그 소리잖아요. 성인이 됐어도요. 엄마가 같이 죽을래, 아빠가 같이 죽을래 그러면 아이고 나 혼자 살래 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12살, 10살 아이들한테 그거를 선택권을 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또 10년 각각 10년 주니까 항소했어요. 네. 예,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12일 날 항소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원심 확정해요. 당신들은 사전에 준비했다. 그 다음에 시신 유기했다. 네. 그 다음에 2년 넘게 도망댕겼다. 그 다음에 피지도 못할 생명을 살해했다. 가슴 아파요. 피지도 못할 생명을 살해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이들을 인격체로 안 본 거죠. 네. 부수물 아니면 소유물. 교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제가 부모가 안 돼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오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제가 아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부모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당연하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당연하죠. 근데 아이들을 자신이 데려가면서 그걸로 책임을 다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이들을 사랑했다라고 저는 이게 말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뚫린 입이라고 다짓거리는 거고요. 낯짝이라고 아무데나 들이대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 지금 10년 됐으니까 10년 받았으니까 2023년 11월이면 나오네요. 네. 그죠? 네. 23년이면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이제 더 살고 있으면 두 부부 나올 텐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이 두 사람은 이 10년의 영을 살고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천벌받을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로도 용서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는 진짜 앞에까지는 다 생활고다, 아이들이 혹시 천덕꾸러기가 될까봐 다 좋아요. 그 앞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뭐 진짜 뭐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사건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시체로 유기를 하고 나서 난 어이가 없어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대체적으로 이런 현장을 가면요, 뭐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넣고 나서는 아이들을 진짜 다 이렇게 가지런히 옷을 다 입혀놔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애초부터 애들만 어떻게 되길 바래서 그건 아니겠죠. 같이 떨어진 거 보니까.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유기해놓고 지들끼리만 살겠다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세상에 우리는 살을 운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럼 악마의 그 품에 안겼던 거죠. 아이들은 악마한테 온 거죠. 그렇게 살 운명처럼 느꼈었다면 그 아이들하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그렇죠. 해서라도 아 그래 한 번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야죠. 이거는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뭐 당연히 없고 아까 얘기했죠. 아이 살해 후 부모 극단적 선택.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요전번 시간에 그 뭐 잠시 뭐 사설 비슷하게 자살 관련돼서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자살은 어떤 경우라도 옳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그 극단적이고 절박한 상황에 처해봤어. 오직하면 자살하겠어. 그거 이해 못하고 자살을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한다면 당신들 오히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저도 또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숨이 턱턱 막힐 정도까지 와서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극복하고 버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네. 그거 어떤 경우라도 자살은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살은 옳은 거 아닙니다.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아무리 뭐 저 연예인이고 뭐 대단한 어떤 유명 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살한 거 미화돼서는 안 돼요.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자 있더라고요. 근데 참 생각 잘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살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인되고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풍조 우리 사회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그렇게 발전 가능성 없어요. 네, 그리고 전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유교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아이는 부모 없이 제대로 클 수 없다라는 생각. 사실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잘 자라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또 사회 제도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사회적 시스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생각했을 땐 오죽하면이라고 하게 하지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좀 더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아시잖아요. 외국에서는 이런 사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아이고 나는 나라는 게 철저하잖아요. 완전히 또 다른 영혼이에요. 그 아이들은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어요. 완전히 별개의 영혼인데 그리고 뭐 빚에 쪼들려 가지고 나는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쪼들려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굴하기까지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빌려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아주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돈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게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 떼어먹고 지는 가서 자살해 버리면 빌려준 절대다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굴하고 치사한 행위인 거예요. 나쁜 행위고. 안 그렇습니까? 네.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같이, 가족끼리 같이 이제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 이 시도들은요, 대체로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요. 네, 거의 60, 70%가 그렇고, 뭐 가족 간의 갈등 문제도 있지만. 60, 70% 넘을 거래요. 김익 프로파일 90% 이상 아니겠어요? 뭐 근데 일단 통계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근데 폭넓게 잡지 않고 작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이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지, 이것 때문에 같이 사망에 이르는 길은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저는 현장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가장 쇼킹했던,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런 사건들이에요. 가족끼리 같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꿈을 가끔 꾸는데 그 현장은 항상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살해 사건의 그 현장이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했던 현장을 갔던 사건들이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사망했던 사건이 저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전생에 아이들은 부모라는 철천지 원수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요. 이 사건 조사하면서 제가 담당 형사가 포천경찰서 김준기 형사였어요. 김준기 형사는 내가 예전에 나하고 같이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물어보고, 강구명 수사과장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두 사람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 했대요. 고향 일산 쪽에 사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포천에 와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김준기 형사 같은 경우는 뭐 결혼하기 직전에 이 사건을 봤다고 그러는데 진짜 결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한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아이들이 눈에 어른거려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한동안 그 백운계곡이나 그 여우곡이 산정호수 쪽 있는데 그쪽으로는 차를 끌고 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직하면 그런 그 악몽에 시달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은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요. 네, 이 땅에서 아팠던 것들은 거기서 다 잊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좋은 엄마, 사랑이 넘치는 부모들에게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못 받은 거 수만 배 받아갖고. 여러분들 힘드실 때마다 한 너무 가슴 아파, 번씩만 이거. 네, 다시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아픈 사건 이거 먼저 했어요. 그래서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